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중구 이창용 교수님의 경제학 들어가기 우리 챕터 8장 게임과 전략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게임의 기본적인 골격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용의자 딜레마를 통해서 5월 전략 균형, 5월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게임 이론의 몇 가지 더 재미난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쟁 전략의 실예에서 앞선 자의 이득이라 합니다. first, 첫 번째로 움직인 사람의 어떤 이득. 먼저 움직인 사람이 나중에 후발자보다 좀 더 이득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선 결론부터 보시면 전략적인 어떤 상황에서요. 경쟁자보다 한 발 앞서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거에 여기서 나오는 이득을 앞선 자의 이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간단한 예를 통해서 볼게요. 두 화장품 회사가 신상품 개발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라고 할게요. 남성용보다 여성용 화장품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각 시장은 서로 이쪽의 신상품을 내고 싶어 한대요. 그러니까 여성용 화장품 시장이 조금 더 시장이 좀 뭔가 크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둘 다 하면 좋은데 그래도 여성용에 둘 다 좀 집중을 하고 싶어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 두 기업이 모두 여성용 쪽으로 방향이 쏠리게 되면 여성용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눈치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상대방이 여성용 개발이 분명하다면 상대가 여성용을 개발할 것 같으면 내가 또 여성용 가면 좀 늦었네. 난 그러면 남성용 시장을 개발해야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요.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선택했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야. 미리 알게 됐다라고 하면은 괜찮을 텐데. 자, 그래서 만약 독자 여러분들께서 이 한 회사의 최고 경영자라면 과연 어느 쪽을 개발할기로 결정할지 한번 고민해 보자. 이런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요. 각 기업은 자신만을 여성용 화장품을 개발하고 상대방은 야, 너 남성용 해. 이렇게 하는 방법. 그게 자기한테는 제일 유리할 텐데요. 207페이지 가보시면 어떤 기업이 먼저 여기 여성용 화장품을 개발하겠다는 자신의 강력한 의지를 먼저 상대방에게 표명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어떤 한 기업이 첫 번째 줄 선수를 쳐서 여성용 화장품 개발을 먼저 착수한다면 다른 기업은 울며 겨자 먹기로 남성용 화장품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해가시죠? 이렇게 경쟁자보다 한 발 앞서서 유리한 고지를 먼저 점령하게 되고 거기서 이득을 얻게 되는 것을 앞선 자의 이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가시죠? 자, 이걸 하기 위해선 두 번째 단락 첫 번째 좀 밑줄 치세요. 앞선 자의 이득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성용 화장품을 개발하려는 자신의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납득시켜야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여성용 화장품을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여성용 화장품 개발하러 왔다? 그래봤자 얻을 이득이 없게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야, 너 포기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커미트먼트라고 해서 공약이라고 합니다. 거금을 들여서 여성용 화장품에 대한 광고를 아예 해버리거나 저질러 버리는 거지. 원자재를 대량 구매하는 거야. 야, 우리는 여성용 화장품을 개발하려고 이미 준비하고 있어. 보이지? 너 들어오려면 들어와. 근데 들어오면 너도 피해를 꽤 많이 볼 거야. 나랑 싸워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겁을 주는 거야. 먼저 주문을 받는 거야. 여성용 화장품 주문을 받습니다. 아직 뭐 제대로 출시된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여성용 화장품을 개발한다라는 그러한 결정을 번복하지 않게 된다라는 여기 보시면 공약이라는 게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지의 표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보시죠. 자, 여성용 화장품을 개발하겠다라는 굳은 의지를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지금 말씀드린 거야. 거기 예 한번 읽어보시죠. 광고를 대박으로 이제 터트리는 거야. 그럼 돈 많이 쓴 거잖아. 이 광고는 매몰 비용 성격이라서 회수가 불가능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야, 쟤 왜 저렇게 광고를 많이 하지?
여성용 화장품에 들어가려고 하는 모양이구만. 그게 진심이구만. 이렇게 느끼도록 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돌아올 수 없는 달이 그쵸? 나 그냥 배수의 진을 치고 진짜 여성용 화장품 올인 목숨 걸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행동들의 공통점이 있다. 마지막 단락 보시죠. 자신이 여성용 화장품 개발을 포기할 경우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된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미리 알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난 포기해도 포기할 수 없어. 난 무조건 이 길로 갈 거야. 미리 이렇게 시그널을 던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제 남자 2명의 친구가 있는데 한 여자를 놓고 서로 속마음으로 좋아한단 말이야. 이때 앞선자의 이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친구의 우정이냐 사랑이냐 늘상 그렇게 되는데 한 명의 친구가 얘기하는 거지. 야, 너 쟤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얘가 이제 B라는 친구가 마음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 난 걔 별론데 이런단 말이야. 원래 좋아하는데. 그래? 그럼 A라는 애가 야 그럼 나 쟤한테 관심이 있거든? 앞선자의 이득을 누리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럴 때는요. 마음에 있는데 없는 척 했다 하면 이게 양보하게 되고 또 그러다 나중에 또 사랑이 커지면서 우정에 금가고 뭐 싸우고 주먹질하고 막 이렇게 드라마 갖고 그런 쪽으로 가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앞선자의 이득을 우리가 먼저 하는 게 선수 치는 게 어떻게 보면은 훨씬 더 좋은 전략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격 파괴 허실이라는 게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벤츠라는 수입차, 독일차의 뭐 좋은 차죠. 이걸 수입하는 판매 회사가 서너 개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자, 이들이 경쟁적으로 자동차 가격을 내리는 바람에 지난 한 해만 해도 가격이 전년도에 비해서 10%나 떨어졌대. 그러니까 치열한 무슨 경쟁? 가격 경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가격 경쟁을 하고 있어서 이게 나도 손해고 쟤도 손해야. 그래서 가격이 떨어졌단 말이지. 자, 이 치열한 싸움의 와중에 한 회사가 진양 벤츠사가 주요 일간신문에 다음과 같은 광고를 실어서 최후의 승부수를 던졌다고 합니다. 어떤 광고를 했나 한번 볼까요? 다음과 같은 전단 광고를 뿌렸어. 내용 볼게요. 벤츠 자동차에 관한 한 저희 회사는 어느 경쟁 회사보다 더 싼 가격에 여러분을 모실 자신이 있습니다. 저희들에게서 차를 산 다음에 만약에 다른 회사가 딱 가보니까 더 싸게 파는 걸 만약에 발견하더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냐? 그 회사의 가격이 섞여 있는 팜플렛이나 뭐 광고지를 우리 회사에 가지고 오면 그 차에게 2배를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러는 거야.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208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이 광고 문화를 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와, 쟤네들 벤츠 자동차들 엄청 치열하게 싸우고 있구만. 소비자를 위해서 가격 경쟁을 하는구만. 소비자들은 쟤네들이 싸우면 싸울수록 가격이 떨어질 테니까 소비자한테 유리하겠구만. 그런 얘기를 우리가 얼핏 볼 수가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여기 한번 볼게요. 만약에 진양 벤츠사가 3000cc짜리 승용차에 9천만 원의 가격을 붙여서 판매를 한다라고 할게요. 오케이? 근데 자사보다 싸게 판매하는 전단지를 가져오면 그 차에게 2배를 환불해 준다라고 합시다. 자, 그래서 다른 진양 벤츠사가 이렇게 했는데 벤츠 코리아가 만약에 8,500만 원의 가격을 붙이게 되면 소비자는 어떻게 됩니까? 나 진양 여기 벤츠사에서 물건을 구입한 다음에 뭐야 더 싸게 파는 데 있구만. 이 전단지를 가져가는 거야. 진양 벤츠사에. 여기요 더 싸게 파는데요. 저 잘못 산 것 같아요. 걱정 마십시오. 호객님. 여기 나와 있는 차에게 2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100만 원을 환불받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돼? 8천만 원의 물건을 구입하게 되는 셈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니 진양 벤츠사는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하면은요. 거기 한번 볼게요. 208페이지. 자, 그래서 거기 첫 번째 달랑 마지막 줄 벤츠 코리아사는 어떻게 돼? 뭐야 자기가 이렇게 9천만 원보다 더 싼 가격을 책정하게 되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야. 8,900만 원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100만 원 싸게 되면은 여기에 가져다 주면 100만 원에 2배를 싸게 줘서 8,800만 원에 구입하게 되니까 소비자는 손해 볼 거 없습니다. 자, 여기서 나타내는 거는 자, 두 번째 단락 볼까요? 어떤 경쟁 회사라 할지라도 환불받기 때문에
어떤 경쟁사라 할지라도 여기 진양 벤츠사가 9천만 원의 가격을 책정했는데 경쟁사는 더 싼 가격을 부과할 수 있을까요? 책정할 수 있을까요? 예, 이게 불가능합니다. 불가. 이해 가시죠? 아니, 더 싸게 하면 진양사가 더 싸게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양 광고, 진양 벤츠사의 광고는 뭐냐면 가격 파괴하는 거에 절정이라기보다는 암묵적 담합이야. 그러니까 얘가 신호를 보내는 거지. 야, 우리 진양 벤츠사는 말이야. 9천만 원의 가격을 책정하기로 했어. 근데 우리보다 싸게 하는 데 있으면 안 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위협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겉으로는 위협하는 거야. 들어오면 치열한 가격 경쟁에 직면할 거야. 그래서 막 소비자를 위해 가지고 가격 경쟁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겉으로 표정은요. 실질적인 의미는 여러분 우리 9천만 원에 다 같이 담합을 합시다. 이거보다 싸게 내리지 맙시다. 높이 하는 거는 상관없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가격 파괴를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실제 모습은 가격 파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마지막 두 번째 단락 볼게요. 그러므로 어떤 경쟁 회사라 할지라도 9천만 원보다 더 낮은 가격표를 붙일 수가 없고요. 실제로 진양 벤츠사가 이 전략을 통해서 경쟁 회사로 하여금 자신이 정한 가격을 그대로 따라오세요. 암묵적 담합으로의 명시적 담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얘 걸렸다가는 난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암묵적 담합으로의 초대장이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오케이? 뭐 괜찮은 표현이죠? 잘 보시고. 다음 이제 게임 중에서 목 나누기 게임이라 합니다. 첫 번째 줄 볼게요. 주어진 금액 100만 원이 있는데 두 경기자인 정 씨와 심 씨가 합의를 해가지고요. 100만 원을 합의를 해서 나누는 게임이 있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이 중 한 경기자가 예컨대 정 씨가 이 돈을 어떤 비율로 나누고자 제의를 하게 되는데 만약 심 씨가 이 제의를 받아들이게 되면 이 게임은 거기서 끝나요. 오케이? 그럼 두 사람은 그 비율로 돈을 나눠 가지게 돼.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자, 거기 정 씨가 이러는 거야. 전체 100만 원이 있는 거야. 100만 원을 받았어. 그러면 나는 60만 원 가질래. 그리고 이 돈을요. 심 씨한테 40만 원을 준다 할게요. 비율을 6대 4로 준 거네. 이렇게 40만 원을 제시하는 거야. 40만 원을 제시.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나누겠다는 거지. 근데 그때 심 씨가 뭐 좋아 해서 오케이 해서 accept 하게 되면은 이렇게 60만 원 대 40만 원으로 나뉘게 되는 것이고요. 이해 가세요? 근데 만약에 심 씨가 no 하는 거야. 야, 뭐야? 왜 네가 더 많이 가져가? 해서 no 이거를 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 두 번째 단락 볼게요. 그러면 이제 심 씨가 어떤 비율로 나눌지를 제시하는 게임으로 바뀌어. no 하면 자, 이거 없었던 걸로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no를 하게 되면 이제 심 씨가 이제 제시하는 거야. 야, 이거 싫어. 내가 제시할래. 이렇게.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심 씨는 에이, 야, 종전에 반으로 거기 보시면 no를 하게 되면 2라운드로 접어들게 되잖아. 그때 거기 한번 보시면 나눌 수 있는 총액이 반으로 줄어든다 할게요. no라고 하면 이게 50으로 2분의 1로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된다 할게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요거 절반으로 감소. 정 씨가 60대 40으로 줬어. 오케이 하면은 거기서 끝. 6대 4로 놀아가게 되는데 심 씨가 no 해버리잖아. 그러면 심 씨가 이제 제시하는 파워를 자기한테 가져와. 근데 금액이 100만 원이 아니라 절반으로 50으로 감소하는 거야. 이해 가시겠죠?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 씨가 또 그 다음에 또 no 해버리면 또 반 3라운드로 가게 되고 자꾸 금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자, 3라운드에서 만약에 끝난다라고 하면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임의 스토리도 우리가 연구해서 분석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3라운드 마지막 게임에서가 이제 최후 통첩이야. 이때 뭐냐면 이제 어떻게 그냥 뭐 마지막 게임으로 끝 더 이상 안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마지막 단락 봅시다. 여러분, 독자가 바로 정 씨라고 가정을 해서 어떤 전략으로 이 게임에 임할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밑에서 두 번째 줄 아니 이렇게 아니 게임을 자꾸 3라운드까지 이렇게 가면 쟤도 피해보고 나도 피해봐서 자꾸 금액이 줄어든단 말이야. 욕심을 부리면. 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네, 그걸 고민해 보면 자 물론 독자가 차지할 수 있는 몫이 가장 크게 자기가 제시하는 거니까 가장 크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라는 것인데요. 209페이지 가볼게요. 이 답을 찾기 위해서는요. 이런 방법을 써요. 역진귀납법이라서 마지막 게임으로 결론을 가서 봅니다. 마지막 게임 라운드로 가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줄 보시면 최후 통첩 게임이 돼서 마지막에 있는 주저할 필요 없이 25만 원을 전부 갖겠다고 말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심 씨는 아예 몫이 없어지게 되는 거야. 이거 그냥 알겠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0만 원 해서 6대 4인데 NO! 이러면 얘가 50 해가지고 여기 또 그 다음 나누면 또 반 되면 25만 원 그럼 마지막 게임에서는 정씨가 됐어 나 25만 원 갖고 너 빵원 가져 이런 게임이 그냥 끝나버리거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심씨는 아예 받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2라운드에서 게임을 끝내고 싶어해. 심씨 입장에서 3라운드까지 가버리면 안 되니까. 그럼 심씨 입장에서는 정씨한테 제시를 할 때 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기다 쓰면 좀 더 쉽긴 한데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심씨 같은 경우에는 2라운드에서 3라운드까지 가면 자기가 아예 그냥 게임이 끝나버리니까 2라운드에서 게임을 끝내기 위해서 독자에게 25만 원보다 1원이라고 더 주겠다고 제시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씨야 25만 1원을 갖고 자신이 24만 9,999원을 갖는 방식으로 나누고자 제안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 211페이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거꾸로 해가지고 좀 이건 어렵습니다. 거꾸로 최종적인 결론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 이게 순서가 있는 거야. 순서가 있는 게임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갈까 여기서 이걸 갈까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이 여기 시험에 합격 또는 A+ 이런 결론이 있어. 사다리 타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갈래? 그러면 거꾸로 가서 보는 거야. 여길 가야 되지, 여길 가야 되지, 여길 가야 되지. 이렇게. 그게 바로 역진귀납법이에요. 좀 어렵죠? 좀 어려워요. 지금 단계에서는. 그래서 이건 좀 나중에 이런 게 있다 정도로 한번 보시고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노조와 사용자 간의 임금 협상 과정 이런 거 할 때도요. 빨리빨리 합의를 못하고 만약에 노조가 계속 파업을 하고 태업을 하고 이렇게 되면 노조도 피해보고 사용자도 피해보고 그거랑 똑같잖아. 이렇게 금액이 자꾸 반으로 쪼개진다니까. 그래서 빨리 타협을 보는 게 좋긴 한데 이번엔 좀 더 양보하긴 그렇고 뭐 그런 경우에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봐주시고 다음에 4절 경매 이론 봅시다. 첫 번째 줄 최근 들어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옥션과 관련한 티어리가 관심이 무척 많습니다. 현실 경제에서 경매라는 방식이 뭐 여러 가지 부동산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쓰이고 있고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줄 끝에 가보시면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에서는요. 특히 이동통신 사업권, 이동통신 사업권 같은 거를 우리가 누구에게 줄 것인가 이런 거 할 때도요. 경매라는 방식을 가지고 사용을 해. 우리가 이제 골동품이라든가 유명 작가의 작품, 뭐 피카소나 뭐 그런 그림들 경매 시장에 나와서 가장 높은 가격을 부르는 사람한테 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경작에서 희소한 자원을 누구한테 주는 게 제일 좋습니까? 물이, 빵이 누구한테 배분되는 게 제일 좋습니까? 물 같은 경우는 가장 목마른 사람한테 가는 게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정부는 이동통신 사업권을 경매에 붙여서 이걸 통해서 재정 수입을 막대하게 올린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경매라는 이 방식을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자, 경매 절차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경매 수입이 달라진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매를 전공하는 경제학자들의 몸값이 치솟는 재미난 현상도 발생하고 있고요. 자, 우리가 경매는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골동품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에 많이 사용되죠. 농수산물, 주식, 골동품, 예술작품을 위시한 수많은 상품들이 경매에 의해서 교환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경매는요. 거기 보시면
미리 거래할 때 가격을 정해진 걸 붙이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가격이 결정돼요.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 많이 봤잖아요. 영화 같은 거 보면 자 얼마 할까요? 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막 이렇게 하다가 현장에서 가격이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어떤 경우 보통의 거래 방식 대신 이런 경매 방식을 사용할까? 우선 첫 번째 보시면 자, 뭐 경매는요. 여기 나와 있는 가장 높은 가격을 부르는 사람에게 물건이 판매되는 공개 판매 방식이 되는 건데 자, 거기 보시면 거래 대상이 되는 상품에 밑줄 치세요. 표준적인 스탠다드한 가치가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때 경매라는 방식을 써요. 여기 있는 것처럼 어떤 골동품 이게 가격이 부르는 게 값 아니겠습니까? 예술작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같이 미적 감각이 미학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한테는 예술작품 줘도 아 저게 뭐야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미적 감각이 뛰어난 사람한테는 우와 해가지고 높은 가격 뭐 그걸 봄으로써 만족을 많이 얻게 되니까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212페이지. 네, 거기 보니까 다빈치의 그림 이런 거 나와 있잖아. 이런 것들이 다 경매를 얘기하게 되는 건데 이렇게 표준화된 가치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자, 첫 번째 줄 끝에 볼까요? 경매를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런 경우는 그래서 합리적이다. 정보가 지금 부족하잖아. 정보가 완전히 갇혀있지 못한 그런 경우. 그래서 정부의 사업 같은 경우 볼까요? 자, 거기 보시면 정부가 어떤 걸 구매하는 사업이라든가 각종 권리의 배분 이런 것도 이동통신 사업권도 야 네가 이동통신 사업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런 경우에 권리를 배분하는 경우에 말썽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경매라는 방식을 써요. 왜냐하면 말썽의 소지는 뭐야? 정부가 벌이는데 야 너 로비스트한테 너 뇌물 받았지 뭐 돈 받았지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이렇게 나오면 문제가 많잖아. 그러니까 아닙니다. 공개 경쟁합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 보시면 경매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가장 높은 가격을 부르는 사람한테 이 물건을 파는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줄 보시면 상식적으로 판매하는 경매가 바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물건을 팔 때만 경매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물건을 살 때도 경매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물건 살 때 가장 낮은 가격을 부르는 사람에게 사게 되는 거 그렇게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역경매 같은 거지. 제가 소비자야. 아 물건 사러 왔습니다. 라고 할 때 노트북 사러 왔습니다. 아니면 스마트폰 하나 만들러 왔습니다. 그럼 스마트폰 막 기업들이 매장이 막 저요 이렇게 싸게 해줄게요. 보조금 해서 이 정도 가격에 줄게요. 그러면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시하는 사람에게 제가 가서 사면 되겠죠.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이론적으로 경매 이론은 정보가 완전히 갖추어지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의 전략 행위와 동일하다. 그걸 이제 경매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경매 대상 물건에 대해서 얼마나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지 그걸 잘 모르고 있습니다. 게임하는 거랑 비슷하니까 눈치 게임을 하는 거야. 이동통신 사업권이다. 야, 저 회사가 저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서 얼마까지 돈을 쓸 것 같아? 얼마까지 돈 낼 의향이 있는 것 같아? 뭐 그런 거랑 비슷합니다. 오케이. 눈치 게임과 관련한 경매 이론 경쟁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매와 관련해서 그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방식이 있습니까? 하면요. 많은 경매 방식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공개, 오픈 아웃크라이예요. 외치는 거야, 공개적으로.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경매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고 크리스티나 소더비 같은 예술품에서 경매를 할 때 모두 모인 자리에서 경매가 진행될 때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뭐 그죠? 우리 뭐 보통 영국식 경매를 해가지고 자 여기 골동품이 있습니다. 그럼 얼마에 사실래요?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가장 높은 가격을 내는 사람한테 가게 되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리고요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유형은 입찰제 방식이 있습니다. 입찰제라는 방식은 뭐냐면 sealed 이걸 가리는 거야. 공개적으로 외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최대한 낼 용의가 있는 금액을 봉인된 상태로 제출을 해서
이 뚜껑을 열어서 자, 가장 높은 가격을 내신 A라는 회사가 이거를 낙찰해서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는 거기 나와 있는 공개 경매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입찰제 방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락 보시면 공개 경매 방식은 부르는 가격을 올리느냐 내리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영국식 경매다라고 하면요. 이 부르는 가격을 계속 올라갑니다. 자, 다빈치 그림이 있습니다. 이거 처음 낮은 가격서부터 이렇게 높은 가격을 부르는 사람, 이렇게 에스컬레이터 하는 그런 형태를 보입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높은 가격을 부르는 사람이 없으면 그때 경매가 스톱! 이렇게 되는 거죠.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가격이 내려가는 방식으로 하기도 합니다. 자, 213페이지 가보시면 두 번째 단락에 네덜란드식, 더치식 옥션이라 합니다. 가장 높은 가격을 부르기 시작해서 살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 자, 여기 나와 있는 네덜란드의 튤립 같은 거, 생선 같은 거. 이거 여러분, 자, 튤립 생선 이번에 잡은 물고기 10원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15원, 200원, 300원 물고기 상해요. 빨리 이거 해가지고 지금 신선할 때 각종 이제 식당이나 이런 데로 가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적정한 가격에서 높은 가격에서 내려가는 거야. 자, 이거보다 높은 가격 내실 분 없습니까? 저요! 하면 그냥 게임 끝!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가시겠어요? 자, 그래서 213페이지 거기에 네덜란드식 경매 찾았죠. 가장 높은 가격에서 경매를 시작해서 가격이 내려가는 도중에 어떤 사람이 제가 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거기서 끝! 오케이? 아니면 실제로 시계처럼 생긴 기계를 이용해서 하는 경우가 있대. 왜냐면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바늘이 이렇게 돌아가 내려가는 도중에 자, 1분 내에 끝납니다. 이거 시계 되면 누군가 저요!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거기서 끝.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신선도가 중요한 생명인 그러한 뭐 우리나라나 네덜란드에서 생선은 이제 이스라엘 꽃이나 이런 거 우리나라나 네덜란드 그리고 꽃이라든가 튤립 또는 생선 네,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네덜란드식 경매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경매와 관련해서 이게 공개 경매고 입찰 경매 할 때는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최고 가격 입찰제. 당연히 이게 가장 일반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자, 가장 높은 퍼스트 프라이스를 제시한 사람이 경매에서 이기게 되는 거야. 그리고 자신이 써낸 금액을 제시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여기 보시면 차가 경매 입찰제를 하는데 세컨드 프라이스. 그래서 경매에 이긴 사람이 자기가 낸 금액을 내는 게 아니라 두 번째 2등으로 제시한 사람이 써낸 금액을 내는 것을 제2가격 입찰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왜 이게 나왔나라고 한번 보시면은요. 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214페이지. 자, 예를 들어 어떤 골동품 경매에 붙여졌을 때 이걸로 할게요. 앞에. 자, 가장 높이 써낸 1등이 얼마 써냈냐면 만약에 골동품인데 7천만 원 이렇게 써냈고요. 그 다음 2등이 6천만 원 이렇게 써냈다라고 할게요. 가격을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최고 가격 입찰제는 요 7천만 원을 써낸 요 사람이 금액 너 이거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반면에 여기 제2가격 입찰제 요걸 제시하는 사람은 자기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등으로 이렇게 돈을 써냈어? 그럼 내가 골동품 가져가게 돼. 근데 돈은 얼마 내냐면 여기 2등이 써낸 거를 가져간다. 예, 그걸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거는 왜 그러는데 그 뒤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단락 그것도 한번 볼까요?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된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이 네 가지 경매 방식이 가져다주는 수입이 평균적으로 똑같다라는 게 이론적으로 드러났어요. 평균적으로 똑같다. 그래서 경매 수입이 최고 가격 입찰제를 하던 제2가격 입찰제를 하던 앞에 나와 있는 방식 뭐 잉글리시로 하던
아니면 더치식으로 하던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경매를 실시하게 되면 수입이 동일하게 된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경매를 이론적으로 연구하는 경제학자들이 살펴보는 것이고 뭐 그런 게 있다 정도만 보고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우리 승자의 불행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광물 자원이 있는데 국가가 경매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이게 느낌이 뭐냐면 좀 약간 슬퍼요. 공허한 승리와 비슷하게 내가 승자가 됐어. 위너가 됐는데 어이구 슬퍼요. 슬퍼. 뭐 승자의 저주 이렇게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거기 볼게요. 강원도의 어느 한 곳에 희귀한 광물 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국가 소유의 야산이 하나 있습니다. 정부가 이 광물 자원 이거를 처분을 하려고 해요. 누구한테 팔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최고 가격 입찰제를 통한 경매를 실시했어요. 그래서 최고 가격을 제시한 입찰제, 최고 가격을 제시한 사람에게 이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하기로 했죠. 자, 그래서 천씨라는 사람이 가장 높은 가격인 50억을 써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가격을 천씨라는 사람이 50억 원이요! 해서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입찰을 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 야산의 주인이 된 천씨는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겠지만 사실은 울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뭐야? 왜 이겼는데 울지? 이런 거야. 자,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왜 그런가 한번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 시험에 합격했는데 으악 해서 뭐 건강이 나빠지거나 해가지고 더 잃게 되는 게 많은. 아니면 어떤 성을 막 치열하게 막 서로 전쟁을 하면서 전투 속에서 성을 하나 우리가 뺏었어. 근데 그 성 안에 뭐 가져갈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성 돌덩이밖에 없어. 그럼 이제 의미가 없는 거지. 그 안에 뭐 식량도 있고 무기도 있고 이래야지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단락 볼까요? 자, 경매에 참여한 사람은요, 제일 중요해요. 어떤 누구도 그 야산에 대한 정확한 가치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이제 추측을 하게 됩니다. 추측에 입각해서 가격을 결정을 합니다. 오케이. 사람들 중에는 그것의 가치를 실제보다 더 높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더 낮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들 사람들이 모두 낙관적인 사람들이거나 혹은 비관적인 사람들은 아니고 거의 반반 정도로 섞여 있는 것이 현실적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아니 이걸 높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낮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사실 결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떤 남자가 있어? 어떤 여자가 있어? 내가 생각하기에 어떤 여자분이 있는데 그 여자분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다 합시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여자분과 같이 여자와 같이 연애를 해서 결혼할 가능성이 제일 높을까요? 평균적으로 그 여자의 가치는 뭐 가치로 사람을 평가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예, 자신의 선호와 딱 맞는 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요 정도가 될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장 높게 과대평가하는 사람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결혼을 하게 될 거야. 결혼 후 딱 보니까 뭐야 너 왜 결혼 전과 변했어? 아, 변한 게 아니라 자기가 혼자 착각을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실제 개발을 시작해보면 손해를 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기 혼자 착각했으니까.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승리를 했는데 생각보다 가장 과대평가해서 50억을 제시했는데 막상 진정한 가치는 한 요거보다 더 낮은 수준에 있을 가능성이 또 제일 많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승리를 했는데 되게 슬픈 거야.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제2가격 입찰제를 통해 가지고 참가자들이 일부러 낮은 가격을 써낼 그럴 유인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2가격 입찰제를 써내게 되면 자기가 50억을 제시해서 와, 내 거다 이렇게 했어. 근데 50억 다 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게 되면 2등으로 제시한 사람이 만약에 40억을 제시했다고 할게요.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를 낙찰받은 천씨 입장에서는 50억을 다 내는 게 아니라 2등이 써낸 40억만 내면 되니까 슬픔이 어떻게 돼? 슬픔이 조금 기뻐할 건 아니고 슬픔이 조금 더 줄어들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밑에서 두 번째 줄 승자의 불행 현상은 단지 이론의 가능성으로 그냥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미국에서 1960년대 행해진 유전 개발 가능 지역의 경매에서 비슷한 현상이 종종 발생하게 되는 거에서 우리가 현실에서도 많이 볼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16페이지에 가보시면 자, 그래서 세 번째 단락 한번 볼까요? 앞에서 천 씨가 제2가격 입찰제에서 어떤 태도로 경매에 임하게 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천 씨 입장에서 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얼마를 낼까 보니까 45억을 낼게 기껏이라 할게요. 45억이라 합시다. 45억. 그럼 천 씨 입장에서는요. 원래는 46억, 47억. 그렇게 해서 1등을 하는 게 이제 목적이긴 한데 그럴 필요 없는 거야. 자기가 50억을 제시했잖아, 이렇게. 50억을 이렇게 제시하더라도 자기가 실제 내는 금액은 45억만큼만 금액을 낸다고. 그러니까 결국 뭐다? 그냥 괜히 50억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맨 마지막 제줄에 보시면 자, 결론적으로 말해서 제2가격 입찰제 하에서는 일부러 그래서 천 씨는 일부러 낮은 가격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없다? 예, 없어요. 그냥 낮은 가격의 아닌 가격을 제시할 유인이 없어요. 그냥 최고의 가격을 제시해도 돼. 왜냐면 자기가 최고의 가격, 가장 높은 가격 50억까지 얻게 되는 만큼 자기가 제시하더라도 자기가 실제 내는 금액은 45억 그걸 내게 되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그 내용 결론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앞에 여러분들 215페이지에 프로야구 선수, 프로스포츠의 자유계약 선수 그 자유계약 선수의 지위를 얻게 되는 사람들은요. 내년에 내가 자유계약 선수로 풀려. 그럼 이제 계약을 새로 해야 되니까 이번 연도에 막 이번 시즌에 열심히 성과를 내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자유계약해서 좋은 계약으로 돼서 신문에 돼서 특필되고 나왔는데 그 다음에 야 이렇게 계약을 좋게 했는데 너 먹튀 아니냐? 이런 첫 번째 단락에 있듯이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너 계약하기 전에는 그렇게 열심히 했다. 계약하고 나니까 느슨해졌어. 도덕적 해이에 빠졌어. 나태해졌구만. 거기 두 번째 단락 첫 번째 줄에 화장실 가기 전과 가고 난 후에 태도가 다르구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일부는 이제 약간 그럴 수 있는데 오른쪽 가보시면 그게 부분적인 설명은 될 수 있는데 네 번째, 승자의 불행과 같은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애당초 어떤 사람이 그 사람과 자유계약을 체결했어? 가장 높은 가격을 가장 높게 과대평가한 그 팀이 그 선수를 계약한 거야. 근데 그 선수는 이제 가치가 이렇게 높은 가치를 부과하는 사람, 낮은 가치를 부과하는 사람, 뭐 평균 이렇게 있을 텐데 평균에 어떻게 보면 진정한 가치가 있을 텐데 이 선수를 누가 데려간다? 가장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구단에서 데려갑니다. 원래 이 선수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건강 상태가 좋은지 안 좋은지 그런 것까지 시시콜콜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요 야산의 가치가 광물 자원의 가치가 진정한 가치가 얼마인지 잘 모르잖아. 진짜 더 대박이 될 수도 있고. 근데 대부분은 이제 평균적인 수준으로 회귀한다라고 하면은 자, 그래서 과대평가한 구단이 그를 데려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기 나와 있는 승자의 불행으로 요 스포츠 선수의 프로 스포츠 선수의 자유계약, 먹튀 그걸 또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챕터 8장 게임과 전략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뒤에 연습 문제 있잖아요. 그 정도 좀 잘 정리해서 한번 보시면 기초 탄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챕터 9장에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